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곳,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소멸위기 지자체 숫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담긴 고향의 절반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국회는 지난 9월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도우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자신의 고향이나 혹은 원하는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 논의 끝에 내년 1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그 기대 효과와 우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 전북연구원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근석 이사장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근 각종 언론 보도나 광고에서 고향에 기부해달라 이런 문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이 바로 안내되는 경우 심심찮게 볼 수 있죠.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는 건데요. 군수님,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앞에 고향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그럼 내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그렇죠.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이 나고 자란 것도 중요하고 또 마음의 고향도 포함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기부자가 기부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 또 이렇게 주민등록과 주소주의를 제외한 곳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단체를 포함한 강력단체나 어느 곳이나 기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주를 통해서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무주가 고향인데 지금 서울이나 여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주에 기부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뜻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한 사람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낼 수가 있고 또 여타 기부금처럼 세액공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광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이 고향기부제에 대한 세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니까 만약에 10만 원씩 기부를 한다면 50군데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셈이 되고요. 대부분 다 90%가 국세에서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국세에 지방 이전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더불어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이 되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도 함께 볼 수 있듯이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 그리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 공제가 되고 특산품과 같은 답례품이 제공이 되는 만큼 사실 이 지역마다 답례품 후보군을 정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보통 어떤 종류로 정하게 되는지 또 기부 금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답례품에도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사장님 답변해 주신다면요. 완주의 경우는 그동안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로컬푸드 시스템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동체가 이제 생산해 오던 걸 기반으로 저희가 공모 형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이런 것들을 가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물건에 대한 또 답례품도 답례 기부액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답례품 가격도 차등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품목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그것 때문이군요. 예. 군수님, 그렇다면 이 무주군 대표 답례품 품목으로는 어떤 것들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 기업과 연계해서도 하실 것 같은데. 예. 이게 저희들은 이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답례품이 기부자한테 이제 고마움도 표시되는 부분이고 또 지역 경제에 또 마중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상패를 좌우한다고 또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답례품 전수조사나 또 아이디어 공모를 충분히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100가지의 물품은 선정이 돼 있어도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은 또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그래서 우리가 농토산물을 주 원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과 또 농촌 체험 또 때로는 이제 조상님들의 벌초 이런 것까지 같이 이래 엮어서
한 100개 정도를 뭐 9월 달에 전수전에 해놨는데 지금 한 16개 정도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농특산물에서는 사과나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예. 근데 우리는 또 천막 가공품이 잘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홍보도 할 겸 같이 해서 답례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보자면 계절별 특산품은 물론이고 좀 관광 체험형 상품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네. 하고자 하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장님 완주군도 조금 전에 로컬 푸드 유명한 만큼 그와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각 지역이 그동안 해왔던 생산품이나 주력한 것들을 이제 답례품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해왔던 경제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좀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업체나 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옆에 있는 취약계층까지 그 답례품을 통해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도 지금 저희는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도를 시행을 하다 보면 지자체 내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수입원이 아무래도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조금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지자체 간에도 자칫 이 답례품 경쟁이 생겨서 뭐 당초 취지에 조금은 왜곡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센터장님 어떤 문제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답례품의 효과라고 하는 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부자들에게 우리 지역으로 기부를 해달라라고 하는 기부 유도의 어떤 베네핏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공동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활력을 얻는 이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답례품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 두 개의 효과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답례품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기부를 할 거다. 기부 지역을 선택할 때 답례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초기에는 그렇게 답례품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향민 중에 80% 정도가 답례품이 무엇인지 간에 나는 기부 지역을 바꾸지 않겠다고 지금 의식조사가 나왔거든요. 예. 이걸 보시면은 어떤 지역을 선택할 때 나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내 어떤 애정을 가진 고향에 대한 의식이 답례품보다도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거기에 집중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답례품을 너무 이제 좋은 걸 줘서 유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 보면 경쟁을 하면서 더 할인하고 뭐 2중, 3중의 효과를 더 할인을 하면서 답례품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업을 할 돈이 없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에 너무 집중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좀 가지고 있고요. 답례품이라고 하는 것은 답례품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답례품 기부를 통해서 취약계층이 좀 복지 혜택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좀 바라는 점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답례품으로 하자 그러면 지역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또 그거를 비슷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이 양상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기부자가 기부한 것을 정말 지역 발전에 어떻게 잘 활용해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더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답례품은 그저 유인책 수단으로서만 그렇죠. 예. 활용이 되고 실제 취지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두 분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군수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또 지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고향사는 기부제가 잘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무주뿐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례품에 또 살을 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저희들 입장은 어떻게 하면 기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치열하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열 경쟁을 치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이래 자칫
고향을 이제 사랑이라는 취지가 좀 사라지지 않는가 이렇게 봐서 저들도 답례품 경쟁만 또 남지 않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답례품 과열 경쟁도 그렇지만 사실 이 자신의 거주지 외에 어디든 기부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특산품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지자체가 뭐 기부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도 답례품에 한정된 부분만이 아니라 치열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 지자체 간 경쟁보다도 광역 시도와 기초지자체 간의 경쟁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지역에 할 수 있다 보니까 광역 지자체도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출향민은 사실 광역 지자체 출향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군 출향민이 사실 광역 지자체의 출향민인데 그러다 보면 한정된 출향민을 놓고 광역 시도하고 시군이 경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능하다면 전라북도와 같은 광역 시도는 균형자득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공동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뭐 택배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중재자적 역할을 하고 시군이 이 고향 기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거기서 나서는 다양한 어떤 효과나 그다음에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센터장님 말씀은 사실 이 현행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가 전라북도에 살지 않고 있으면 내 고향인 뭐 무주나 전주, 완주에 기부를 할 수도 있지만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벌어진다고 예.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전라북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심각한 게 인구 소멸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부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 재정 보완도 되지만 지자체 간의 불균형 발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광역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만이라도 좀 14개 시군이 조금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공동으로 짠다든가 같이 또 부족한 지자체를 좀 보완해 준다고 하는 것이 광역 단체가 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재정 자립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혹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된 지자체에만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거나 혜택을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맞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 감소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촌이나 지방도 경제 활성화를 돕는데 좀 제도만큼은 취지에 맞게 우리가 또 모금 자격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10월 12일 날 윤주병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법률을 발표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법률에 발의한 것을 보면은 이게 뭐 지방 중소도시를 살리는 재원이라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초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모금 주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서 행정안전부 고시에 지정하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금 우리가 89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렇게 좀 풀어갔으면 좋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확대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역 시도를 제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광역 시도에서 반발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심하죠. 왜냐하면 그 세액공제의 10%는 지방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빠져나갈 건데 한 푼도 못 갖고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아마 광역시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광역시를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구 감소 지역이나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지금 10만 원까지만 해주는데 이 지역은 20만 원까지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 지역에 한해서만 자기 지역에도 기부를 하게 할 수 있는 그걸 좀 열어준다든지 그리고 그 재정 자립도가 높은 광역 시도는 기부를 받더라도 답례품을 못 주게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방식으로 제한을 준다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얘기 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뭐 거기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사실 완주만 해도 저희가 이 기부를 받으면 이 지역의 산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광역 지자체들이 같이 저희랑 경쟁한다 그러면 저희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차별성이나 그런 것을 좀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향후엔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특히나 열악한 이 농촌이나 지방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잖아요. 그런 만큼 도 내에서도 전라북도 내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은 시군에 우선적으로 이 기부금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른 광역 시도도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말이 되면 이게 모든 금액이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든 지자체장들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시, 도가 몇 순위인지.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로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무조건 시도지사나 시장 분수는 많이 받으려고 할 거거든요. 어떤 물불을 안 가리고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경쟁 관계가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시도의 역할을 많은 돈을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시군 단위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걸로 설정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 자체를 전라북도는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군과 함께하겠다고 한 선언을 한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른 광역시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전라남도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많이 받겠다 이렇게 그 의지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나마 전라북도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전라북도가 시군의 답례품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답례품보다는 답례품을 좀 활성화해주고 그다음 아까 필요한 열악한 지역에 뭐 택배비를 좀 지원해준다든지 공동의 박스를 만들어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 어깨가 참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는 봐줍니다. 저희들은 뭐 저 전라북도는 뭐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간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좋죠.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이게 뭐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는 목줄이다. 진짜 이것은 과연 평가로서 이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지역에 어두운 곳에 또 하지 않는 곳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여기서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라북도 그치만 해준다고 하면 우리 저 금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가 주어진다고 하면 좀 저희들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죠. 예. 예, 사실 이 제도가 일본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고향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우리보다 조금 앞섰던 만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고향세 현황과 효과가 어떤지 네. 궁금합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답례품을 통해서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역을 선택하고 답례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 경쟁이 저희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은 뭐 컴퓨터를 주기도 하고 뭐 골프채를 주기도 하고 해서 예.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30%로 이제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한 677억 정도 거쳤는데 최근에는 한 6조 이상 기부금이 늘어났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기부금 액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도 초기보다는 갈수록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광역지자체의 기부금이 1%가 안 돼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재난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의 기부금이 좀 몰리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선 대부분 다 기초지자체의 기부금이 몰리고 있어서 이 부분도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이 넘어서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고향 기부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미국으로 연수를 가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의 소실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쓰고 그것을 그 기와에다가 기부자들의 이름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기부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무료로 입장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보다 훨씬 더 먼저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제야 도입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지역 소멸, 지방 위기론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나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공제 자체를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더 훨씬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수도권에서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지방세를 다른 지방으로 준다는 얘기냐.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초기에 이걸 받아들일 때 너무나 많은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있었고 뭔가 역차별 그렇습니다. 논란이었던 거네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 지역의 세금을 다른 지역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 세제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들 이제 이게 정말 그 자발적인 기부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사실은 기부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는 저는 그런 기대를 또 한편 하고 있고요. 이 기부가 그동안에는 이제 어려울 경우에 무슨 재난이나 이럴 경우에 이제 많이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잘 쓰일 수 있다. 지방 재정이 좀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많이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내 정주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인구를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역시 일본에서 들여온 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 관계 인구가 무엇이고 또 지자체의 변화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일본도 저희하고 한 10년 앞서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일본이 1억 2천 정도 인구가 되는데 1억 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일본이 지금 총력하고 있습니다. 매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인구는 감소하는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구는 어떻게 그러면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관계 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 인구는 방문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 사이에 있는 인구를 관계 인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관계 인구고 우리 지역에 한두 번이나 방문한 사람도 관계 인구고 우리 지역에 아주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관심이 있어서 계속 오시는 분들도 관계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인구는 관계가 조금씩 심화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냥 한번 방문했거나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와서 체험하고 한 달 살기를 한다든지 그러다가 자주 방문해서 이중 거주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주하는 관심의 심화를 하는 관계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이주의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지역에서 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단순하게 그냥 관람객으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 환경 모니터링이랄지 아니면 도시재생의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참여를 함으로써 그 지역이 가지고 없었던 인적 네트워크랄지 그런 능력들을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전민후로 한 사람을 늘리는 이유가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것을 관계 인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관계 인구는 수없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인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고리의 강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부금으로 형성된 관계 인구를 지역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또 연계를 하고 확대시켜 나갈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관계 인구의 이제 핵심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무주군도 제대로 된 답례품도 보내준다는 것도 믿음이고 또 무주군이라면 기부금을 헛되지 않게 써질 거라는 믿음도 줘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믿음이 무주군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하고
다시 무주를 찾아오게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무주로 봐서는 잘 살게 하고 동력이 된다고 이래 봐줘서 무주군은 믿음을 주고 소통하는 데 좀 힘써서 관계 인구를 확대하는 데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관계 인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아주 얕은 관계에서 맺어왔던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 기부제를 통해서 좀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그동안에는 관심만 갖고 내가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했다가 내가 기부를 하면서 그 지역이 정말 발전하고 복지도 좀 좋아지고 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의 어떤 물꼬를 좀 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관계 인구가 그냥 관계 인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완주 군민제, 완주 사람 군민제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내가 완주에 살고 있지 않지만 완주 군민이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이 관계를 일단 맺었을 때 그것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뭐 기부가 좀 더 늘어난다든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명예 시민, 명예 네. 군민이 예, 될 예, 수 예. 있도록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될 텐데 사실 우려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내년 1월부터니까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 홍보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행안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할 때만 해도 20%가 안 됐어요. 고향기부제에 대한 인식률이. 근데 저희가 올해 10월에 조사해 보니까 36.2%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식률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36%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 한 3분의 1밖에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행안부가 이 대대적으로 지금쯤이면 TV 광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홍보, 이 제도의 홍보의 주체는 분명하게 중앙정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저는 시도지사협의회나 시군 그 군수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이제 답례품이랄지 그 제도를 통한 이 홍보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출향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 인지율은 높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인지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특히 이 기부율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이상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지역에 기부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이 작업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보니까 이게 홍보하는 제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문자나 뭐 이런 거를 개인에게 독려할 수 없는 뭐 이런 네. 저런 제약이 많아서 저희는 그동안을 좀 생각했던 거는 저희 뭐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행사에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관계했던 다른 지자체, 뭐 결연을 맺었거나 뭐 이런 지자체에 직접 이제 찾아가서 뭐 부스 홍보를 해서 알리는, 완주가 이런 기부를 받으면 이렇게 사용할 거다 하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예, 고향사랑 기부제는 법률 시행령이 이제 9월 13일 날 이제 해서 돼 있는데, 금방 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이런 것은 저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은데 저희들도 이제 우리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이제 뭐 광고하고 홍보하고 또 6개 읍면에 이제 홍보하고 그러는데, 뭐 답례품 문제야 뭐 뒷전이고 이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다는 것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재경 향후에다가 좀 요새 좀 많이 이제 하고 예. 있는 편이고, 앞으로는 이제 자매결연도시도 같이 이래 연결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홍보는 이제 제재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해줘도 국민들이 그것만 알 수만 있는 것만 만들어만 줘도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에 관련된 제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좀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좀 틈새를 파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출향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군 홍보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군 홍보 설명을 할 때 90%를 할애도 되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예.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나 문자를 날릴 수는 없으니까 민간의 고향사랑 기부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직접 알고 있는 출향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출향민인 40대 이상을 사실은 타겟층으로 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나 정서가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 시행을 좀 앞두고 있는 단계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답례품이나 세액 효과만으로 될까 이런 우려들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도 이제 그동안 젊은 층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그동안 많이 펼쳐왔는데, 이 답례품 기부를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지역에 와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을 같이 펼친다던가 이런 것도 저희는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먹거리나 에너지 분야, 요새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좀 좋은 참여폭이 더 넓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계층별로 이제 다 접근이 필요하다고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들한테는 참 고향에 대한 정서가 이제 호소하기보다는 젊은 층이 신호하는 답례품 또 발굴이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훨씬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세액공제 범위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좀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를 관심사를 갖고 연구하고 이를 필요해서 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하는 이제 지역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방법이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네,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사실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해당 지자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할 텐데 현재 이 기부금 사용처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나요, 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의하면은 이 네 군데에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세 번째는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네 개를 다시 나눠보니까 한 7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취약계층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 보호,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광, 그다음에 보건의료, 그다음에 시민 참여 자원봉사, 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취약계층들이 출향인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내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안부랄지 좀 부모님들에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서 이 아들이 뭔가 이 지역의 새로운 일꾼일 수 있도록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한정이 있고 또 사업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 크게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무주군, 완주군에서는 각각 어떤 영역의 기부금을 활용하고자 하는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군수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계층이나 학생들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제도 개선을 잘해서 지금 잘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측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만약 기부금을 갖다가 꼭 목적에 두어야 된다고 하면 또 문제도 또 있어요. 금방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병행해서 진짜 지역에 필요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지역의 보탬도 되고 지역도 발전도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제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완주군은 어떤가요? 저희는 그동안 이제 그 아이디어 공모를 좀 했어요. 이 기부가 들어오면 어디다 쓰면 좋을까.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들을 해왔고 또 답례품을 하는 그런 공동체들과 이제 지금도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에 좀 초점을 우선순위를 좀 뒀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되지 않는 취약 아동들의 뭐 아침 식사 제공이라든가 꾸러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식사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고향에 계신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취약계층을 둘로 이렇게 나눠서 노인들의 에너지 문제, 뭐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 기부금 사용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제도가 사회 인식이나 문화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되는 용도를 직접 확인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 쓰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기부자들이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는 투명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사업, 어느 사업에 내 돈이 들어가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본에서는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 기부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업에 얼마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돈을 주시면 우리가 이러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 기부제가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정도의 도입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크라우드 펀딩형 사업이 도입이 안 되더라도 저희 플랫폼 안에 현재는 지역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어디에 쓰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답례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기에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앞으로 좀 기부액 한도도 폐지를 하고 관련 혜택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도 이제 혜택이나 이 기부 세액 공제 이런 것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지금 초반에 이제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좀 세액이 좀 확대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역이나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자기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기꺼운 마음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가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국가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89군데가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만이라도 물꼬를 터서 거기만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주면은 충분히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 제도를 시작했고 시작하는 단계에 이제 첫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바꿔준다면 89개 소멸된 지자체에다가 다시금 줄 수 있는 다시금 확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예. 오늘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증도 많이 풀리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마무리 발언 들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해주신다면요. 예, 아직은 전국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에 준비되어 있는 단계가 있고요. 내년에 동시에 이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생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향사랑 기부자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한 대책의 이제 하나로 나온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가 고향을 살릴 수 있는 생각으로 해서 고향 기부제에 많이 동참해주고 또 무주도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께도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로 많은 염려들을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 기부제를 통해서 내 고향의 그런 복지 혜택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든가 내 부모나 형제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기부를 함으로써 내가 기부한 지역이 정말 더 살기 좋고 살만나는 지역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하면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도 이 고향 네. 사랑 기부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 네. 주시면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10만 원 이상의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3만 원, 30%에 한해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원의 혜택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재정 자립도가 약하거나 또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는 답례품이나 아니면 세액공제 혜택을 좀 늘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납부 플랫폼이 일원화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약에 관광지에 가서 기부를 하게 되면은 관광지 입장이 공짜라든지 아니면 숙박소가 공짜라고 한다면 아마 견물생심으로 거기다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납부 플랫폼을 좀 다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운영 주체가 현재는 공무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은 이제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이 전문성이 계속 쌓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중간 조직을 좀 만들어서 그러한 마케팅이나 홍보,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에 태어나서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1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가 180만 정도 되니까 30만 원 외부에서 왔고 한 150만 정도는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실향민입니다. 173만이 실향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공부한 곳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렸을 때 혜택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곳에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혜택을 받았던 곳에 이제 어른이 돼서 그 지역에 기부를 해서 그 지역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인재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활력을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고 또 지자체는 이걸 준비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향 사랑 기부제. 말만 들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 단어는 오로지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거나 혹은 차별성 없는 특산품을 뽐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돈과 상품이 오가는 시장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선 아닐까요? 기부금을 통해서 지역을 응원하면 답례품으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곳, 가끔은 들러보기도 하고 언젠가는 머물러 보고 싶은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